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67세의 한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저처럼 평생을 헌신했지만 결국 가정부 취급받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5년을 시집살이 했습니다. 4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정말 한 날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진짜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을 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45년간의 헌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여보, 평생 헌신하며 살았으니 남은 여생 꼭 여보를 위해 살아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처음으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1958년 5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짓는 아버지와 아버지 말씀만 따르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딱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많아서 제가 먹을 밥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20살이 넘자 아버지는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딸을 먹이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내로 보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80년 저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재호는 26살 종합병원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간단했어요. 친척들과 남편의 동료들 정도만 왔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간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넌 이 집의 며느리야.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고 나를 잘 내조해야 해. 알았지? 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1932년생으로 제가 시집 올 때 48살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해. 안 그러면 나가신 아버님에게 송사를 받아.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침실에서 끌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밥은 아직 안 했냐? 새벽 5시 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의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의 음성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 그 음성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밥 짓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며느리, 이게 뭐 하는 몰골이야? 얼굴도 안 씻었네. 빨리 씻고 밥을 지어. 저는 얼른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있었어요. 쌀을 씻었습니다. 손으로 3번, 4번. 물이 맑아질 때까지. 쌀의 양, 물의 양, 불의 세기. 모두가 중요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새벽 6시 10분. 밥상이 차려졌어요.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밥 왔어? 네, 밥 왔습니다.
남편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밥상 앞에 앉았어요. 며느리 밥이 찬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온도계도 없던 시대. 밥의 온도를 맞추는 것도 며느리의 몫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저는 밥을 다시 데워왔어요. 남편이 밥을 먹었어요. 두세 숟가락 먹더니 일어났습니다. 일 가야지. 남편은 반 정도만 먹고 가버렸습니다. 여보, 밥이 맛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시어머니가 밥상을 봤습니다. 남편이 밥을 남겼네. 내일은 더 맛있게 하거라. 네, 어머니. 저는 밥상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먹던 밥을 떠냈습니다. 밥 한 술 한 술. 그 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밥을 남겨주는 남편. 밥을 지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나. 그 밥상을 정리하면서 처음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울음은 삼켰어요. 시어머니가 보실까봐.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그리고 밥그릇을 닦았어요. 깨끗이. 내일도 또 다시 새벽 5시 반에 깨어나기 위해.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깨어나는 것. 매일 밥이 식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깨었습니다. 알람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몸이 그 시간에 절로 깨어났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밥은? 며느리 청소는? 며느리 빨래는? 저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시장을 가실 때 항상 저를 데려갔어요. 너는 이 시각에 배추가 얼마나 싱싱한지, 언제 사야 제일 맛있는지 배워야 해. 시어머니는 저를 시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이 무는 왜 이렇게 질겨? 너는 무를 사는 것도 못하네. 이 고기는 어디 살이야? 너는 고기도 못 고르네. 이 계란은 뭐가 잘못됐어? 너는 계란도 못 사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파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의사인 남편도 빨리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암이네. 중기야. 남편의 진단이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이제 넌 남편을 잘 모셔야 해. 남편은 바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작은 접이식 침대를 놓고 저는 매일 밤을 새웠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끔 들렸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5분, 10분 있다가 가버렸어요. 우선 일이 있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밤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파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어머니 아프신 곳은?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의 곁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임종할 때도 저는 혼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어요. 저만 혼자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편하게 가세요. 시어머니의 숨이 끊어졌을 때 저는 울었어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었나요? 아니면 해방의 울음이었나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의료의사가 되고 나중에 그 병원의 원장이 되었거든요. 병원장이 된 남편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저는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응, 피곤해. 남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챙겼어요. 먼저 더러운 옷을 빨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내일 입으실 옷을 다려놨습니다. 고마워. 그게 남편과의 하루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자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옷을 손으로 한 벌 한 벌 다렸습니다. 셔츠, 바지, 내복. 아, 이 셔츠는 목이 너덜너덜하네. 고쳐야겠다. 저는 셔츠의 목을 고쳤어요.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밤새 다렸습니다. 새벽 4시. 다림질이 끝났어요.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깨끗하게. 내일 남편이 이 옷을 입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가 되면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병원장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병원 행사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 김재호의 아내 김순옥입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정말 훌륭하세요. 의료진들이 다들 존경한다고 합니다. 병원장님 아내분도 정말 현명하신 분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했나요? 나는 누구지? 내 이름이 뭐였지? 남편의 아내라는 호칭. 그것만으로 정이 되는 나. 집에서도 할 일이 많았어요. 남편의 동료들이 집에 오면 저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보, 내일 의료진 간담회를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그래, 좋아. 부탁해. 저는 그날 밤새 집을 청소했어요. 거실 청소,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바닥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정원도 정리했어요. 잡초를 뽑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 남편의 손님들은 명사들이었어요. 대학 교수, 언론인, 고위 의료인들. 실수하면 안 돼요. 메뉴. 전소시지전, 고기전, 버섯전, 미역국, 소금 양을 재확인 쇠고기 볶음 양념이 너무 맵지 않게, 생선 구이 생선이 너무 익지 않게 나물. 각종 나물 5가지, 김 가는 김 추가, 밥쌀을 여러 번 씻어서. 이 메뉴로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지. 널 믿으니까.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맛은 말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해. 알겠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남편의 신뢰를 받고 있구나. 간담회 날이 왔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지졌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튀었어요. 아, 손을 대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6명의 손님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남편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저는 바쁜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어서 와, 앉아. 남편이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물을 따랐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괜찮아. 손님들은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병원장님의 아내분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네요. 이 나물 맛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 들여서요. 정성? 나는 손을 대며 하루를 세우며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성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저를 자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잘 해줘서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아내 덕분이야. 손님들은 웃었습니다. 정말 복 받은 남편이네요. 병원장님 정말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웃음을 지었을 뿐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남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나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요? 병원장의 아내. 그것뿐입니다. 손님들이 가신 후 저는 밥상을 치웠어요. 한 그릇 한 그릇. 뜨거운 물에 내 손이 주름이 많아졌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주름. 나이를 먹었어요. 하지만 내가 주름이 고민일 리 없었어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해야 하고 남편을 위해 옷을 다려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차려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남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힘내세요. 곧 나와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에 있었나요? 수술실에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째가 나왔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살았다.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사랑했어요. 저게 내 아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첫째는 법대에 가고 싶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의대에 가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의 꿈에 열광했습니다. 좋아, 다 명문대 가야 해. 의사, 변호사 만들자. 저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쌌어요. 첫째, 이건 간장 계란밥. 둘째, 이건 김밥. 셋째, 이건 미역국 계란말이. 매일 다른 메뉴였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아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 말에 저는 행복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산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3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차렸어요. 새벽 5시 반에 깨어나서 준비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자신을 속였어요. 밥 먹어, 아들들. 아이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이들은 숙제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봐줬습니다. 밤2시까지. 밤이시면 제 몸도 피곤했어요. 눈이 감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해요. 남편의 꿈이 무너져요. 내 인생의 의미도 무너져요. 그렇게 생각했기에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첫째의 법학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저는 대학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숙제를 봐야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봤어요. 이렇구나. 아이들은 잘 배웠어요. 첫째는 법학에, 둘째와 셋째는 의학에 열중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숙제를 마쳤어요. 첫째, 이제 자. 내일 또 학교 가야지. 엄마, 고마워. 아이들은 내 팔에 안겨 잤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깨어나 밤 2시까지 일하는 삶.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어요. 첫째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들 서울대 다닌대.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남편은 항상 저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 아내 덕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겨울. 남편이 아파요. 밤에 남편이 침대에서 신음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쉬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남편의 복통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요. 내 환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철저했어요. 내시경, CT, MRI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호출했어요. 나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암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테이지 3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료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침대에 누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를 또 혼자 남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병원의 작은 침대 옆에 접이식 침대를 놓았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 간병 때처럼 역사가 반복되는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밤을 새웠어요. 매일 밤 남편의 투약을 챙겼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응. 남편은 약을 먹었어요. 화학치료약. 그리고 몸을 날렸습니다. 화학치료의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메스꺼움, 구토, 탈모, 전신 통증. 남편은 밤새 신음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다 아파. 저는 남편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다고 말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통증을 없애줄 수도 없었고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없었고 단지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들렸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첫째는 5분, 둘째는 10분, 셋째도 10분. 그 정도만 있다가 가버렸어요. 아버지 수술은 언제 하세요? 아버지 항암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형식적인 질문들. 아이들은 바쁜 사람들이 되었어요. 첫째는 로펌의 신입 변호사. 둘째는 서울대 병원의 인턴. 셋째는 대학 병원의 인턴. 아이들은 아버지를 간병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 좀 부탁해요. 그것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밤을 새며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남편의 투병은 3년이었습니다. 1095일, 26,280시간. 그 모든 시간을 저는 병원에서 보냈어요. 밤이시에 남편이 신음했습니다. 여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접이식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팠거든요. 여보 어디가 아파요? 목이 건조해. 저는 물을 데워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남편의 입을 씻어줬어요. 좋아. 이제 괜찮아.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밤 3시. 남편이 또 신음했습니다. 여보, 통증이 있어요? 응. 다 아파. 저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통증 관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남편에게 진통제를 놨어요. 남편은 조금 진정됐습니다. 밤 4시. 남편이 또 신음했습니다. 여보.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엔 뭘까요? 미안해. 너를 자꾸 깨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내 인생이 이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을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이제는 남편을 간병하고 남은 인생도 누군가를 간병하다가 죽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죄책감을 가져왔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죽어가는데. 새벽 6시. 의사가 왔습니다.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저는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밤 2시에 목이 건조했고 밤 3시에 통증이 있었고 밤 4시에 또 신음했다고. 의사는 메모를 했어요. 처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사는 처방을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보 좀 낫나요? 응. 좀 낫네. 남편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남편을 호출했어요. 암이 더 진행됐습니다. 스테이지 4입니다. 스테이지 4.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그 말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울었어요. 그 울음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밤새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여보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발견했으면, 내가 더 잘했으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이미 다 했어.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요.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지난 25년도 고마워. 아이들도 고마워. 모든 게 고마워. 그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어요. 의사는 이제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숨이 가빠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호흡기의 음향이 병실을 채웠어요. 쉬마이너스잉, 쉬마이너스잉, 쉬마이너스잉.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남편은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여보, 제가 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내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이 식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로펌에 일이 있었다고요. 병원에 일이 있었다고요. 저만 혼자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여보, 여보.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흡기의 음향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떠나갔습니다. 저를 남기고 혼자 아무도 없이. 남편이 떠나고 3년이 지났어요. 2008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성형외과 의사 박정희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의사였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집에 있는데 불편하대서 우리랑 살아도 될까? 저는 기뻤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집에서 살아. 큰아들의 가족은 손주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영준이는 11살, 민지는 8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에게 안겼어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너희가 행복하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애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희는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봐줄 거죠? 그 말과 함께 박정희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정희야. 우리 딸이 되어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무척 따랐어요. 박정희도 좋은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박정희의 요청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데요. 애교를 부리면서 말했습니다. 영준이랑 민지 좀 봐줄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 가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봐줄게.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박정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 정말 필요한데요. 주 2회는 가야 해요. 어머니,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학원은 어떻게 하죠? 저는 매번 네,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박정희는 나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박정희는 필라테스를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영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민지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오후에 영준이를 학원에서 데려왔습니다. 민지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요청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머니, 저 스킨케어도 받아야 하고, 어머니 머리도 자르고, 어머니 쇼핑도 가야 하고, 어머니 그리고 저희 저녁 먹는 것도요. 저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정희야. 제가 해드릴게. 그 대신 박정희는 저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쓸 용돈 있으세요? 애교를 부리면서 물었어요.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저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갈 때 모아둔 돈. 그 돈을 꺼내 박정희에게 주었어요. 아니, 내가 있지. 괜찮아. 어머니 정말이세요? 박정희는 웃으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정희의 필라테스비, 미용실비, 쇼핑비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지.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집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깨달았어요. 거실의 소파 끝자리, 등받이가 없는 자리, 그곳이 제 자리였어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과 박정희가 먼저 앉았어요.
그 다음에 손주들이 앉았어요. 저는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밥을 먹고 나면 저만 남겨진 밥을 데워 먹었어요. 할머니는 안 먹어요?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어. 할머니는 맨 마지막이야. 저는 아이들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냉장고를 열면 거기에는 박정희의 음식만 있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영양음료, 프리미엄 요구르트. 저를 위한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뭐가 없어도 괜찮지? 박정희가 묻곤 했습니다. 네, 저 괜찮아.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먹고 싶었어요. 비싼 요구르트도 먹고 싶었고 화장품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의 욕망을 눌렀습니다. 내가 할머니고 난 이미 많이 받았어. 2014년 여름,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이랑 제주도 비즈니스 출장 가는데요. 애교를 부리면서요. 어머니가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을까요? 3박 4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 가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봐줄게. 그 3박 4일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영준이와 민지를 깨웠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간식을 주었습니다.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이들의 악몽에 깼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어디가? 곧 올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밤새 아이들을 달랬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박정희가 보낸 사진이 있었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사진 속에는 고급 호텔과 맛집에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이 사진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 어머니 강원도 펜션 좀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제가 피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 호텔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머니, 제 친구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서 1박 2일 좀요. 박정희의 요청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는 괜찮죠? 항상 애교를 부렸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2016년 여름, 어머니 홍콩 출장이 있어서 5박 6일 좀 가야 해요. 큰아들과 박정희는 홍콩으로 떠났어요. 그 5박 6일 동안 영준이는 학원을 3군데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민지는 고등학교 준비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영준이의 도시락을 쌌어요. 민지의 준비물을 챙겼어요. 영준이 일어나. 학원 시간 되었어. 민지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엄마는? 엄마는 출장 갔단다. 곧 올 거야. 그렇게 5일을 견뎠어요. 밤이 시에 영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영준이를 안아줬어요. 새벽 3시에 민지가 열이 났습니다. 39도. 저는 응급실로 민지를 데려갔어요. 우리 아이 39도 열이 나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의사는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약을 먹으면 내려갈 거예요. 그 밤 저는 민지의 열을 재며 밤을 새웠어요. 새벽 6시가 되면 영준이를 깨워 학원 보내야 했거든요. 그 시간에 박정희와 큰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홍콩의 야경 사진이 도착했어요. 홍콩 야경 정말 예뻐요. 빅토리아 피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름다운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뭘 할 수 있었나요? 밤새 민지의 열을 재고 새벽에 영준이를 깨워야 했거든요.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제주도는 여러 번 갔습니다. 강원도도 여러 번 갔습니다. 서울 호텔도 여러 번 갔습니다. 홍콩, 태국, 싱가포르, 대만. 매번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겨졌어요. 그리고 매번 뭔가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의 병, 아이들의 악몽,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저는 매번 아이들을 달래야 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동안 저는 나이를 먹어갔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그 시간에 절로 깼거든요.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밥을 할 때마다, 청소를 할 때마다 허리가 아팠어요. 2025년 3월 극심한 복통으로 나는 밤을 새웠어요. 신음을 내려고 해도 신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시작된 통증. 그것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경직되는 듯한 그런 느낌. 마치 누군가가 내 배를 짜내는 것 같은 통증. 이 시간을 그렇게 버텼어요. 침을 삼켜야 할 때도 아팠습니다. 호흡도 아팠어요. 움직이면 더 아팠고 움직이지 않아도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깨우면 안 돼.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는 통증을 견디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입을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이건 뭐 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19. 전화를 걸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깰까봐.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결국 저는 택시를 불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어디 가세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종로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어 들어갔어요.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김순옥. 간호사가 저를 진찰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눕혔어요. 손가락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여기 아파요? 더 아팠습니다. 오늘 밤새 통증이 있었어요. 네, 밤 10시부터요.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밤을 계속 새서. 의사는 혈액 검사를 했어요. CT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위궤양이네요. 위궤양?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위궤양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구멍이 날 정도예요. 하루만 더 있었어도. 의사는 말을 마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루만 더 견디면 죽었을 거라는 뜻이었다는 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나는 뭘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맞다. 12년간의 여행들. 매번 밤새며 아이들을 본 것. 응급실을 간 것. 민지의 발열. 영준이의 울음. 박정희의 애교.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내 위를 구멍 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구나. 한 달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원했어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준호는 나 지금 재판 준비 중이야. 이번 주만 넘기면 하고 끊었어요.
박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정희는 네? 입원요? 왜요, 어머니? 라고 물었어요. 위궤양이 심해서 한 달은 입원해야 한대. 정희는 한 달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저희 둘 다 이번 달에 진짜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라도. 정희는 어머니, 베이비시터는 저희 진짜 못 믿겠어요. 전에 한 번 썼을 때 영준이 감기 옮겨오고 또 그때처럼 되면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외부 사람 집에 들이는 거 저는 진짜 싫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한데.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말씀 좀 드려보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희는 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저희 진짜 어머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라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앞 침대, 맞은편 침대. 모두 다른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옆 병상의 할머니 옆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밥 드릴까요? 좀 드세요. 아들은 수저를 들어 할머니의 입에 밥을 넣어줬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 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앞 침대의 환자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간호사 부르면 되니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계속 환자의 옆에 있었어요. 맞은편 침대 할아버지는 딸이 손잡고 자고 있더라고요. 밤 11시. 의료진들이 밤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떠신가요? 통증은? 약은 잘 먹고 있으신가요? 체크가 끝났어요. 하지만 나를 위한 체크는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나를 보고 밥 잘하고 계세요? 라고만 물었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밤 12시. 병실에 불을 껐어요. 4인실이지만 나는 혼자였어요. 텅 빈 침대. 옆 침대의 할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자고 있었습니다. 앞 침대의 환자는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침대의 할아버지는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였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고 옆에 앉아줄 사람도 없고 밥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천장을 보며. 하얀 천장. 그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45년을 살았는데, 45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45년 동안 누군가의 곁에 있었는데, 결국 나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병원에 누웠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약을 먹고, 혼자 밤을 샜습니다. 밤 3시. 옆 침대의 할머니가 신음했어요.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뭐 필요해? 여기 있어. 아버지가 여기 있어. 할머니는 진정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정됐습니다. 밤 4시. 앞 침대의 환자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 며느리는 즉시 물을 떠왔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물을 먹인 후 환자는 다시 누웠습니다. 밤 5시. 맞은편 침대의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딸은 지팡이를 들고 할아버지를 일으켜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여기 계단이야. 하지만 나는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밤새 혼자였습니다. 새벽 6시. 간호사가 온 약을 놨어요. 여기 약입니다. 먹으세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입속이 쓰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물 마시세요 라고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새벽 7시. 밥이 왔습니다. 미음. 환자식이었어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은 없었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는 아들이 떠준 미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조금만 더 드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45년을 뭐 했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는지.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영준이와 민지. 할머니는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물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프세요. 곧 올 거예요. 누가 그 아이들을 봐줬을까요? 베이비시터가 대신했을 거예요. 나는 45년을 헌신했지만 내가 없으면 베이비시터가 대신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입원 6일째 되던 날 정희가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 뭐래요? 한 달은 좀 길지 않나요? 저 이번 주에 성형외과 학회 발표 준비하느라 진짜 정신없는데 어머니 없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영준이 어제 또 밤에 울었대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빨리 퇴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진짜 어머니 없으면 안 되거든요. 퇴원한 지 3일 후. 밤 11시.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은 채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군가 나를 안아줄 손이 없는 밤이 얼마나 길고 무섭는지. 그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낮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50대 중반의 정장 남자가 있었습니다. 차분한 인상, 따뜻한 눈빛. 저는 변호사 이학수입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의 남편이셨던 김재호 병원장님의 법무를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남편의 이름을 듣는 것도 오래되었어요. 20년. 남편이 돌아간 지 벌써 20년. 그동안 나는 아무도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이학수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실은 병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20년이 지나면 이 유언장을 사모님께 전달하라고요. 이렇게 20년을 기다렸던 이유는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서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장님은 사모님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깊이 있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사모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이것을 보세요.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김순옥. 등기일자 1995년 10월 15일. 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집을 나에게 주려고 했던 시간들. 변호사 이학수. 사모님, 이 집은 법적으로 사모님의 소유입니다. 강남 아파트 34평. 시가 21억 원대. 모든 것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계좌, 정기예금, 주식, 다른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이 사모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약 28억 원대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8억 원? 그건 내가?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남편이 나를 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 이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병원장님은 큰 아드님께는 집이 본인 명의라고 별도의 서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사모님의 것입니다. 병원장님은 사모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아드님들이 사모님께 재산을 내주라고 할까 봐서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모든 것을 사모님 명의로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종이.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 병원장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사모님께서 읽어보시길.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 남편의 손. 남편이 이걸 들고 썼나요? 남편의 필체가 내 손에 닿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나갔습니다. 사모님, 혹시 뭐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사모님의 변호사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편지와 함께. 밤 11시 30분.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반겨주었어요. 순옥에게. 그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순옥에게. 그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을 읽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읽었습니다. 천천히, 글자 한 글자씩. 순옥이 좋아하는 아침빛이 내일도 찬란하길 바란다. 순옥이 좋아했던 그 카페의 커피가 내일도 맛있길 바란다. 순옥이가 보고 싶었던 그 바다를 내일은 자유롭게 볼 수 있길 바란다. 45년을 바쳤지만 남은 인생은 순옥이를 위해 살아주기를 바란다. 순옥이는 순옥이다. 엄마도 할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순옥이 말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자신에게 해주길 바란다. 내가 물려준 것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한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한다. 진짜 행복.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옥이 자신을 위한 행복 말이다. 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편지는 끝났어요. 평생 나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진짜로 감사하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순옥이를 선택할 것이다. 영원히 사랑한다. 재호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나는 밤을 새웠습니다. 편지를 들고 울면서 남편의 필체를 만지며 남편. 내 입에서 나오는 남편을 향한 그 호칭. 45년 동안 남편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여보였고 때로는 아버지였고 때로는 남편을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울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재호. 남편이 나를 사랑했었나요? 깊이 있게 사랑했나요? 그럼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나요? 아, 남편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 하지만 남편은 내게 남겨놨습니다. 이 편지를요. 이 자산을요. 그리고 이 사랑을요. 여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45년을 나와 함께 해준 여보. 나를 따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를 내조해주고 아이들을 낳아 키워준 여보. 나는 여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병원 일에 빠져 있었고 여보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많이 여보를 괴롭혔을까. 여보의 손이 떨릴 때도, 여보가 밤을 새웠을 때도, 여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나는 병원 일만 했다. 정말 미안해. 그렇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것이다. 이 집은 여보의 것이다. 이 재산은 여보의 것이다. 평생 헌신하며 살았으니 남은 여생 꼭 여보를 위해 살아요. 더 이상 아무도 여보를 괴롭히지 못하게. 더 이상 아무도 여보를 종속시키지 못하게.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비밀로 했다. 그들이 내 유산으로만 알면 언젠가 여보를 괴롭힐까 봐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해놓았다. 모든 것이 여보의 이름으로. 여보는 이제 자유다. 내가 죽은 후에도 여보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 여보가 원하면 아이들을 떠나도 된다. 여보가 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된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조다. 마지막 사랑이다. 나를 기억해주고 꼭 여보 자신을 사랑해줘. 당신의 남편 김재호가. 나는 울었습니다. 평생 헌신하며 살았으니 남은 여생 꼭 여보를 위해 살아요. 그 문장에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몰래, 조용히. 여보는 이제 자유다. 남편의 마지막 말씀. 나는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매번 울었습니다. 여보를 위해 살아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이 병원 일로 바빴을 때,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남편이 내 손을 놓지 않았어야 했을 때, 남편은 사실 나를 지키고 있었어요. 몰래, 숨겨서, 이 편지로, 이 집으로, 이 재산으로. 편지를 읽은 그날 밤, 나는 결단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사를 갈 거야. 뭐? 엄마가 어디가? 제주도로 갈 거야. 침묵.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살아온 집을 떠나? 그래. 떠날 거야. 엄마, 정신이 드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 준호 엄마는 45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엄마를 위해 산 것도 이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이 집을 청소했고 밥을 지었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뭐라고? 엄마가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준호, 너는 이 집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했지? 침묵. 그건 이 집의 주인은 엄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주신 선물이야. 엄마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받았거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슨 유언장? 엄마, 뭐 하시는 거야?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너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김순옥이야. 그렇게 끊었습니다. 준호는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소리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를? 집을 팔고 있어요. 부동산 직원이 와 있잖아요. 그래. 팔 거야. 엄마. 이건 뭐 하는? 준호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 집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 위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 당신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어. 진짜로. 준호의 얼굴이 화났어요. 변호사 이학수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드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모든 자산은 사모님의 것입니다.
아드님께 주신 서류는 별개의 것입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비난했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준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내가 가족을 무너뜨린다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45년을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 그게 문제야. 나는 45년을 너를 위해 살았어. 너와 동생들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해줬어? 그건 엄마가 하셔야 할 일이었잖아요. 아, 그래. 그게 내 역할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 하지만 너도 내 아들이잖아. 내 자식이 엄마를 위해 뭔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침묵. 엄마, 일단 진정해요. 병원에 좀. 내가 미쳤다고? 아, 맞다. 내 위가 구멍이 날 때도 아무도 나를 챙기지 않았어. 내가 미쳐가고 있을 때도. 그럼 이제 깨달았어.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준호는 박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 엄마가. 뭐가 무엇? 집을 팔고 있어. 뭐? 집을? 박정희는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박정희 씨, 이건 너한테 할 얘기 아니야. 어머니,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이 집은 엄마의 것이야. 박정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당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너는? 너는 이 45년 동안 뭘 했어?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동안 너는 제주도에 다녀왔지. 홍콩에도 다녀왔지. 어머니, 그건. 박정희 씨, 엄마의 이사를 도와줄래? 아니면 너는 여기 더 이상 살 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한다. 박정희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엄마. 그럼 아이들은? 너의 아이들이니까 너가 돌봐. 엄마는 이제 아이들을 안 본다. 어머니.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어떤 집인가요? 강남 아파트. 34평.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람이 왔어요. 집을 둘러본 후 그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정말 정성스럽게 살아오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고 하셨으니 시세보다는 좀 낮춰야 하겠지만요.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2주 후 신혼부부가 집을 구경 왔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혼잣말했어요. 이 집은 내 것이었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사회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모아둔 용돈으로 손주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영준이를 위해 여러 벌의 옷, 가을, 겨울, 봄옷, 좋은 신발, 운동화, 구두, 캐주얼화, 교육용 게임, 좋은 책들, 추천도서, 그리고 편지. 영준이에게. 영준이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운 손자야. 이 옷들은 할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이야. 할머니가 없어도 이 옷들을 입을 때마다 할머니를 기억해 줄래?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해, 영준이. 민지를 위해. 예쁜 원피스 여러 벌. 신발들, 스니커즈, 구두. 인형들. 좋은 장난감들, 교육용.
그리고 편지. 민지에게. 민지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손녀야. 할머니가 준 옷과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놀아줄래?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해, 민지. 큰 아들과 박정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출장 간다며. 그날 새벽 4시. 이사짐 차가 왔습니다. 나는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선물 상자들도 함께. 보리, 우리 이제 떠나자. 남편이 10년 전에 데려온 강아지 보리가 나에게 안겼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큰아들 가족이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 손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정희.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내일 아침에 떠난다. 큰아들. 엄마, 뭐라는 거야? 나. 이 집을 팔았다. 박정희. 어머니. 나는 45년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45년을 뭐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너희 3명을 낳아 키우고 손주들을 돌봤어.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 그리고 너희는? 남편과 아내가 해외여행 다니고 호캉스 다니는 동안 할머니는 혼자 손주들을 봤어. 당신들은 나를 가정부 대우했어. 돈으로 입을 막으면서. 박정희. 어머니. 나. 그리고 이 집이 내 명의였어. 큰아들과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거였어. 너는 아버지로부터 가짜 등기부 등본을 받았어. 실제로는 모든 게 내 것이었어. 밤새 큰아들과 박정희가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돌아와.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할 거야. 집 한 돈도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새벽 4시. 이사짐 트럭이 왔습니다. 큰아들. 엄마, 정신 차려. 진짜 아니야. 나. 이미 결심했어. 짐을 싣는 동안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45년을 바쳤던 이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마. 나는 영준이와 민지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사다 놓은 옷들과 장난감들 있지? 그것들을 입고 가지고 놀면서 할머니를 생각해 줄래? 할머니도 너희를 항상 응원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민지가 울었어요. 영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잠깐 혼자 두어야 할 것 같아. 짐을 다 싣고 나는 차에 올랐어요. 보리가 옆에서 나를 봤습니다. 3개월 후. 제주도. 작은 해변 마을. 작은 집 하나.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집. 내가 산 첫 번째 집이었어요. 나를 위해 산 첫 번째 집.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경매 사이트에서 본 이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부동산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는 집이네요. 그 말이 우습게 들렸어요. 이 집도 내가 깔끔하게 관리해야겠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사 트럭이 왔을 때 준호와 박정희는 오지 않았어요.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집에서의 짐들. 사진들, 옷들, 책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편지. 편지는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새벽 5시. 여전히 새벽 5시에 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무도 깨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밥을 지을 사람도 없었어요. 손주들이 울면서 엄마를 찾는 소리도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 그리고 커피를 내렸어요. 천천히, 조용히.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나? 나는 혼자 마셨습니다. 누가 밥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커피 마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커피 향을 음미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45년 동안 나는 이렇게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나의 발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 우리만의 시간이 있구나. 해변으로 나갔어요. 아침 산책. 파도를 봤습니다. 바람을 맡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처음으로 느껴지는 자유. 45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해변의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처음 웃음이 나왔어요. 진정한 웃음.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 번.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 돌아와. 집 한 돈도 필요 없으니까. 나는 읽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그 편지를 읽을 때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나왔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혼잣말했어요. 집에서 처음으로 밥을 차렸어요.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 이게 내 입맛에 맞게 하는 밥이구나.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해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혼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 주인이 웃으며 주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이제 살아요. 아, 그래요? 여기 정말 좋아요. 매일 해서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근처 시장에 갔어요.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시장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67이에요. 67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네요.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아이고, 그렇구나. 혼자 사니까 뭐가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45년 동안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밤이 되면 나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보리와 함께.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45년을 살았어요. 4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저의 남편을 내조했고, 저의 아들들을 키워냈고, 저의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김순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할머니,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도 나처럼 45년을 헌신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늦었어도 지금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변의 석양. 보리와 함께 있는 나의 모습. 아, 정말 좋다. 내 이름은 김순옥입니다. 이제 나는 김순옥으로 살고 있습니다.